아내 안영호는 1879년 여기에서 태어나셔서 유년 시절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살 때 서당을 가기 위해서 인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서당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계실 때도 어린 시절에도 선친으로부터 많은 그 훈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선친으로 들으면서 나도 커서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찌면 더 이순신을 읽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선친으로부터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역사 의인들에 대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인터에서 익혔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태어난 이 고향이 갖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네의 고향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 여러분들 홍성하면 다 잘 아시죠? 역사 인물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네를 비추해서 최영 장군도 홍성군이고요. 김자진 장군도 홍성군입니다. 홍성에 아주 역사 인물이 많이 태어났고 허균의 스승 선곡 이날 선생도 홍성군입니다. 그런가 그 옆에 바로 청량에 바로 그 밑에는 연암 최익현 선생도 태어났고 또 윤봉길 선생은 예산에 태어났고 예산에 윤봉길 추사 또 그런 많은 분들이 태어난 정말 또 충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성에서 1879년에 태어났어요. 나서 아내는 거기서 유년시에 서당에서 교육을 했는데 옛날에는 서당에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물리를 터득했다고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내가 6살부터 가서 9살 때 물리를 터득했다고 해요. 물리를 터득했다는 얘기는 한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그 한자를 익히는 속도가 빠르서 선생님이 조교로 이렇게 옆에서 두고서 이렇게 같이 조력을 하면서 했고 또 선생님 바쁘면 대신 강사도 강의도 하고 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국내 정세가 만해가 1879년이니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1876년이라고 하면은 근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문을 열어서 외래 문화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분기점이 1876년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 근대화라고 얘기하면 1876년입니다. 그 1876년이 3년 지난 바로 그때에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학동으로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조교로도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또 청일전쟁, 노일전쟁, 갑신정변 이런 아주 역사의 극도의 그 혼동기에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여기 잠깐 나왔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훈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늘 위인전을 많이 읽게 했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커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한학적인 소양 이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거 서상기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밤낮 근근 살다가 생명이란 무엇이 남는가? 독인가 영화인가 하면 끝없는 회의 속에서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인남 도사를 찾아가서 나의 이 갈증을 좀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마네가 이제 떠돌다가 그때는 다 도보로 걸어 다닐 때죠. 강원도 백담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가면서 그때는 신분상으로는 유생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였으니까 가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원래
코스상으로 봐도 그렇고 강원도의 큰 절이라고 하면은 세 군데를 얘기합니다. 보통 월정사, 그다음에 건봉사, 그다음에 유정사 이 세 가지 세 군데가 강원도의 제일 큰 삼본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상을 보면 월정사에 먼저 갔겠죠, 그렇죠? 큰 절을 찾아갔으니까 누구를 딱 지칭한 건 아니고 그냥 찾아간 겁니다. 갔는데 유생이니까 엘리트 지식인이었으니까 절에 와서도 그때의 우리 여기 스님 조금 미안하지만은 그 스님들의 그 대우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스님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유생이니까 당연히 반말하고요. 큰 소리 치죠, 그렇죠? 그 월정사에 나타나가지고 여봐라 여기 중들 없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스님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내다 보니까 뭐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한 달 이상 걸어왔으니까요. 그 몰골이 뭐 그렇잖아요. 초췌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키도 작다하고 잘생기기 같지도 않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하니까 여기는 중은 없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월정사를 갈 뻔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대관령 그 아나구리를 넘어서 강릉을 해서 칠봉국도 타고 양양에서 백담사로 들어갑니다. 양양에서의 백담사의 그 길은 한 70리 산길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는 안착을 했는데 그 연곡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강원도에 있는 절은 전부 좀 이 절도 보면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강원도절 성격이 있고요. 충청도절 성격이 있고 경상도절, 전라도절 절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들 눈에 보면 다 똑같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보면은 그 신앙 형태도 다르고 절의 구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들은 외국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한국 사람 구분 못하겠다 그래요. 전부 다 머리가 까맣고 눈동자도 까맣고 다 똑같다 그래요. 우리도 서양 사람들 보면 구분 못하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다 구분하죠. 우리들 잘 구분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담사의 승려들은 일자 무식입니다. 그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글자 자체를 모르던 스님들이. 강원도 승려들한테 제일 하기 좋은 건 부처가 되어가는 길은 5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참선을 한다든지 교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전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하고 강원도 사람들 제일 맞는 길은 연불입니다. 나무아미탑을 간세보다 이것만 그냥 불러대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이 굉장히 성했습니다. 정토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 혹시 강원도 사람들이 좀 한별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도 강원도니까 제가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60년대 전만 해도 강원도에 태어났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강원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도 불리하고 지금도 뭐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고 또 저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요 주변만 봐도 강남 사람, 성남 사람, 광주 사람, 하남 사람도 다 달라요.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요. 어느 지역에서 다니는 절대 서울에 있는 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가야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보면 강원도는 아주 그냥 연불만 했습니다. 경전 해석이 안 되고요. 참선이라는 건 보가 높아야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 이것만 부르면 되는데 얼마를 부르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을 불러야 돼요. 만일이 아니 보세요. 1년이 365일이에요. 10년은 3650일이에요. 만일이 얼마입니까? 28년 정도 돼요. 거의 30년이. 옛날에 60년이면은 60대면은 이제 고래장 하던 시대니까 인생 거는 거예요. 인생을 다 걸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결산을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만일 결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강원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서울 사람 1000일만 하려도 못해요. 다 도망가죠. 경기도 사람도 못해요. 전부 다요. 근데 이 강원도는 그게 가능해요. 만일 결사가 10,000명이 시작했는데 그걸 몇 차례 했는가? 조선왕조 시대만 6번이나 해요. 6번. 그래서 나중에 16명이 남아요. 만일 남아서 그분들이 부처가 되어간 등봉대라고 하는 데가 건봉사 뒷산에 지금 민통선 아닌데 있어요. 지금도요. 그만큼 이 종교도 그 지역의 특색, 그 풍토성, 향토성 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수준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환경 속에서 갔기 때문에 많은 글을 압니다. 글을 잘 알고 갔으니까 스님이 아무리 연불이 좋아서 연불에만 매여 있지만은 바로 거기서 30리 올라 오세안에 8만 대장경을 배인사 대장경 넉판을 종이에다 찍어서 갖다 놓은 장경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거를 보면서도 엄두를 못 내요. 그 볼 생각을 못 내다가 글자를 아는 제자가 들어왔으니까 인도를 해서 그걸 가서 보여줬더니까 만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8만 대장경을 다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해가 백당 오세안 라인에서 공부하고 큰절 정식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큰절로 가야 됩니다. 큰절은 그 당시 건봉사가 큰절입니다. 건봉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개학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부산항도 열어줬는데 또 예세의 그 압력이 거세게 들어옵니다. 니들은 산면이 빨라니까 다 열어라. 빨리 인천항구 제물항구를 열어달라. 그게 아주 예세의 압력이 큰 압력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한양은 열면 안 되죠, 그죠? 인천항구는 열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열지 않고 대안으로 또 해서 열어주니 원산한 거예요. 그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일본으로 가는 그 루트가 하나 형성되면서 신문물이 들어왔는데 건봉산 그것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에 다녀온 그 유학 승려들이 백담사에 건봉사에 많이 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영한지략이라는 지리책 세계 지리책과 등비질문점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해가 블라디보스톡으로 만주로 일본으로 이제 갔다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집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요. 백담사의 온 얘기 여기 이제 백담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백담사의 일주문을 지나서 수신교를 건너서 금강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담사의 현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웅전인 극락보조를 알아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이 백담사는 한용운 스님께서 1904년에 오셔서 1905년 1월 달에 득도를 한 사찰입니다. 만해 한용운의 정신과 만해 한용운의 철학이 무르익었던 그런 그 백담사의 일주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백담사는 깊고 깊은 산중이지만 당시에는 큰 절이었던 건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사찰입니다. 만해는 여기서 출가함으로써 건봉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국내의 정세를 파악하는데 아주 길과 몫인 그런 중요한 장소가 이 백담이었습니다. 만해 정신의 고향은 역시 우리는 백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김연곡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한용운 스님은 크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여기서 30리를 더 올라가면 오세암이 나오는데 백담과 오세암 라인에서 만해 스님은 깊은 철학적 사이와 승려로서의 그 깊은 선의 오묘한 도리를 깨우쳐갔던 그런 만해의 정신의 고향 백담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해가 백담에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영상 자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해가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시부장을 중심으로 말년을 여기서 이제 사시면서 청덕구 보시가 소환됐던 집입니다. 여기서 만해가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성북도 부산은 이 주변이 전부 다 반의 공원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좀 역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북동의 이 만해 한의원의 후보였던 이 시무장은 1933년에 이 집을 짓게 되고 44년까지 그러니까 11년을 여기서 말년을 보내신 곳입니다. 이 집을 지을 당시에 만해 한의원은 노시찰 인물로 이렇게 떠돌이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원에 있다 보니까 무슨 사건만 생기면 예비검석에서 스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그 일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30년대 후반 초반에 오면은 이제 항문화 정책이라든가 제가 더 강력한 2차 세계대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항문화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을 때에 만해는 정말 몸둘 곳이 없는 그런 포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안 선악원의 벽산스님이라는 분이 토구를 지으려고 이 북정골에 여기 그 당시에는 다 소나무 숲이었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 숲에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땅 53평하고 또 한 50여 평을 더 확보해서 110평의 이 땅을 확보하고 여기다 이 집을 짓게 됐습니다. 특히 벽산 스님이 집터를 기증하고 방모, 박강 이런 부인들이 기금을 내어서 이 집을 지을 당시에 만해 스님께서 와서 보니까 이 동남향으로 집을 이렇게 안 지켜놨는데 만해는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집을 안 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서울을 바라보면서 총독부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북향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만해의 뜻대로 이 집은 이제 북향집이 되었습니다. 이 북향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집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장마가 오면 빗물이 방안까지 들어오고 겨울에 춥고 아주 살기가 어려운 집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로서 다 극복해 갔던 만해의 올곧은 삶의 그 현장을 여기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11년 동안 여기 일송 김동선의 장례도 여기서 치렀고 많은 후국지사들이 여기 와서 만해와 정담을 나눴던 곳이기도 하고 또 친일했던 춘원 이광수나 또 이 육당 최남선 이런 분들은 저 문지방 문턱도 건너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해방 이후에 그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81년에 만해 기념관으로 만들면서 이 집이 서서히 이 빛을 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지금은 국가사적으로 이 승격이 되어서 이렇게 문화재로 관리가 되어 있고 장차는 이 주변이 전부 다 만해 공원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좀 역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시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무장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제가 81년도에 저 집에 그 세를 얻어가지고 만해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시무장에서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집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부터 올라오는 데까지 한 150m 이게 아주 비탈길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인데 요 골짜기로부터 오다가 쪽다리 건너고 또 두 번 건너가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집이고 그 당시에 연탄 한 장에 100원이었는데 그 50원을 더 줘야지 배달해요. 150원. 그렇게 아주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집입니다. 근데 저 집이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관리하다가 도저히 이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다가 이 남한산으로 간 거예요. 90년에 일로 왔는데 그때 그 10년 동안 저기 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마 이 남한산성 여기가 자리 잡게 됐던 것도 저기서 10년 동안 버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는가.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렇게 좀 넓은 장소에 가서 교육도 하고 강좌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제가 무던히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물관이다 미술관이다 문화관 이런 개념조차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냥 혼자서 좋아서 그냥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가 살아야 되니까 뭐 정부의 요즘에 기대고 하는 그런 거 일체 없이 스스로가 살아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가만히 많은 걸 연구해봤어요. 연구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남한산이 최고로 장소로 떠오르더라고요. 우선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오라고 하는 것은 좀 건방진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서 속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배가 부른 사람들, 바쁜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강화문 종로에다가 아무리 잘 만든다도 소용없어요. 없고 배가 부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속담에 뭡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금강산 가는 길에도 식후경이에요. 배가 부르지 가지 그 자는 안 가요. 그래서 배부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남한산으로 사람들이 갔는데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닭도리탕 먹으러 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와서. 그때 한 250만 명이 여기를 떠나거든요. 유원지가 돼 있어요. 유원지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노래방 틀고 하는데 전부 다 닭도리탕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저 로타리 주변에 이런 데 다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마케팅의 대상이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여기 그 당시엔 30평짜리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집을 하나 5천만 원 주니까 새로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초라하게 만해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니까 한국일보 기자가 아주 불쌍하게 봐가지고 초로의 교수가 여기 와서 니네 뭐 초강본을 들고서 이게 비를 맞을까 하고 걱정한다. 아주 애처롭게 기사를 하나 써줬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더라고. 남한산성이다. 아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포동에 살았는데 개포동 집을 팔아가지고 이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이런 문화 기반 시설 중에서는 사립으로 운영되는 데서 장소 선택은 제일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와서 여기 완전 벌써 35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시무장이 저한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떠날 때 저 집을 그냥 올 수는 없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어요. 제가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집이 허술하다고 안 해요. 문화재가 되려면 그 집이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집이어야지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정신이 있고 무슨 철학이 있는가는 그 계량할 수 없어요. 그건 계산할 수 없어요. 안 해주더라고요. 소리를 냈더니까 빠꾸하고 또 반려하고 3번 반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했더니까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빠꾸를 한 거지 제가 그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문화재 전문위원도 하셨지만 문화재 전문위원들 빼기 세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명단을 주더라고요. 요 사람들입니다 하고 5사람 명단. 보니까 2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쫓아갔어요. 가서 시무장을 문화재 지정에 그걸 반려했다면서 한 이 사람이 오히려 좀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시무장이 문화재가 안 될 수도 있다. 문화재 안 될 수 있다.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앞으로 5년, 빠르면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이 집이 문화재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은 세계 사람이 다 성북동 시무장으로 올 수 있는데 못 오는 사람 5사람을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시무장에 출입 금지자 5명 선포식을 하겠다고. 그리고 2사람은 저를 좀 알아요. 기질을 아니까 저 사람 한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겁을 내더라고. 그래서 빨리 소리를 좀 다시 한번 달라고. 그래서 갖다 줬더니 4번째 만에 서울시 사적 제치로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살던 집이 문화재가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성북동 시무장.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돼가지고요. 그 일대가 전부 지금 집들이 다 정비가 되면서 만해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국가사적 550% 지정이 되어 승격이 됐습니다. 이제 만해가 남겨놓은 흔적들은 앞으로 다 하나하나 문화재가 되어가는 그런 실정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늘 그리죠. 우리가 이제 36년 동안에 우리 강토가 다 외놈들에게 짓밟혔는데 저 113평의 성북동의 시무장 저 땅이야말로 민족의 혼을 지켰던 영원한 우리의 땅이었다.
우리의 혼을 간직한 그런 땅이었다. 저 집이 왜 국가문화재가 안 되느냐 하고 항의했던 생각이 나고 지금도 성북동에 가면은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시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무장 나머지 다 그냥 넘어가고요. 만해가 1944년 마무리에 묻혀 있는데 마무리로 여기는 서울의 동쪽 이 망우동에 있는 역사공원입니다. 우리가 통칭 얘기할 때 마무리 공동묘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만해는 1944년 6월 29일 66세에 이르러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세상을 떠났을 때 후학과 동지들이 모여서 어디다가 묘역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만해의 철학과 사상 그 내용대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바로 돌아가셔서도 인물과 함께 있는 마무리 공원묘역이 좋겠다고 해서 여기다가 안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부 다 화장을 했죠. 그런데 치아만이 남아서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항아리에다 묻어서 여기다가 모셔놨습니다. 통상 그럴 경우에 경전에 보면은 치사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해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고 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마무리 공동묘역은 잊혀져 있다가 79년에 와서 비로소 이런 상석과 비석을 해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45년이 지났고 여기와 안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70년의 세월이 흐른 그 만해의 유택에 와서 만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공원 묘역은 지금 정부에서도 아주 역점 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이렇게 잘 가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망우 공원을 지키는 하나의 수호신으로서의 만해의 역할 앞으로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해보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중심 공원으로서 중심 테마로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유택이 잘 보존되어 갈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만해의 흉상과 또 비석도 또 이렇게 다시 더 제막을 해서 더욱 이 자리를 잘 갖고 준다고 하니까 더욱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과 사가 하나로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여기가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인터뷰를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하는 것을 예뜨는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사했습니다. 생로 병사 그 가운데를 빼고 생에서 살아가는 길목이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 용어 우리말로 말하면 죽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죽살이 하는 말 여러분들 잘 한국말인데 참 좋은 말인데 오늘 그거 하나만 익혀도 풍요로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인생의 깊은 달관에서 나온 얘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 그럼 뭘 그렇게 애착을 느껴야 되고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뭐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게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죽살이 하는 우리 한국말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죽음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80년대 이후에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의 공간이 없어졌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한 3일 동안만 그냥 뭐 이렇게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저 멀리 갖다 놓고 이사한 데 갖다 놓고는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죽음의 공간이 같이 있었어요. 산자와 죽음자가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안에 사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디 출타할 때도 가서 절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했고 돌아와서도 어른들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고 선대들하고 같이 사는 집이 그게 집입니다. 그 공간이. 근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공급되면서 죽음의 공간은 다 우리는 사라졌어요. 생의 공간만이 남았어요.
우리들에게. 이 생애 공간만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욕망의 크기가 커집니다. 제가 뭐 많이는 잘 모릅니다만 많이 이렇게 이 애국을 다녀봐도요. 한국 사람들이 생 때문에 이 욕망의 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욕망의 크기가 크면 어떻습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아주 극렬하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하고 서로 상대를 믿지 않고 상대를 험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는가? 이 죽음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일본 가보세요. 다 동네 어귀에 공동 묘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늘 그걸 보고 있긴 합니다. 내 죽으면 저기 갈 거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죽으면 저기 갈 거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생의 문제가 크질 않아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냥 어디까지나 이 생의 공간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크기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문화가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무리 참 재밌는 곳입니다. 원래 서울 사대문 안에는 묘를 못 써요. 사대문 안에는 임금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거는요. 남한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궁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한산 성 안에는 묘를 쓰면 안 돼요. 임금이 다니는 그 문에다가 거기 나가면 안 되죠. 시신이요. 그래서 시군문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절대 이 안에다가는 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남한산 서울 사대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대문 바깥이 전부 다 옛날에 묘지예요. 여러분들 신설동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대문 동대문 바깥이잖아요. 그다음에 이태원 뭐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거기가 전부 옛날에 묘지였어요. 한양 500년 동안 묘지로 이 서울 시내가 다 사대문 바깥이 묘지였는데 이게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대문 안에서만. 그래서 그걸 밀어내고 정비해가지고 주택으로 이제 개발을 했어요.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마무리 동쪽 동남부 쪽은 전부 마무리 쪽으로 제일 끝에 가서 크게 묘역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교과서에 나온 인물만 50명이 넘어요. 유관순부터 다 있어요 거기에. 유관순도 있고 소파 방정환도 있고 오세창도 있고 뭐 시인으로 말하면은 또 뭡니까 김재 시인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교과서에 나오면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마무리 인문학이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서울시가 관리하다가 그걸 중량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중량구에서 거기서 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좋은 카페도 만들어 놓고요. 아주 이 산책길도 잘 만들어놔서 지금 아주 거기가 아주 좋은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그 옛날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은 망우 역사 문화 공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 여기 망우 역사 문화 공원에서 해설사로 있는 우리 또 홍동현 선생님 해설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해의 무덤이 최초로 마무리에서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5년 전에 만해의 무덤이 문화재가 됐습니다. 이제 만해가 남겨놓은 흔적들은 앞으로 다 문화재가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해의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나니까 또 눈이 커지게 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게 안 보이다가 만해의 묘역이 문화재가 되고 나서 눈이 떠져가지고 또 보니까 여기 오시창 선생님 여기 있는데 여기 유관순도 있네. 그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 문화재 해주고 그 작년에 7기를 문화재로 또 지정했어요. 남한 마무리에 있는 이 8기가 지금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털어내는 쪽으로 갔는데 아파트 지으려고 털어내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제도에 걸려서 문화재가 지정되고 있어요. 못 털고 그대로 존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량구에서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되어가지고 제가 나이 이제 내일 80인데 감투를 하나 썼어요. 망우 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걸 이제 갖고 가는 일을 합니다. 죽음의 공간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해가 가서 남겨놓은 것은 흔적 하나하나가 앞으로 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망우 역사공원을 바라보면서 만해의 그 유택이 망우에 있다는 것, 그걸 정부가 옹기라고 그랬어요. 국군묘지로. 지금은 현충원이죠. 옛날에 그 당시에 81년에 제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옹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현충원인데 그 당시 국군묘지에 거기가 국군묘지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갈 사람 안 갈 사람이 막 뒤섞여 있더라고. 친일했던 사람도 있고 뭐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 그리고 7평에다가 다 규격화 시켜놨더라고. 그리고 7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조성했다고 하더라고. 정부가 70만 원 주면서 그걸로 옮기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갈 데가 아니에요. 만해의 뜻대로 가자. 만해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대중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거기 가는 게 아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우에 그래서 존치시키자고 얘기를 했더니까 정부가 하는 말은 그러면은 자꾸 이 신문에 자꾸 가십에 나오니까 상석과 비석은 최소한 해세우라 그래요. 그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79년에 제가 상석과 비석을 해세웠습니다. 해세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0만 원 받고 기획을 해보니 200만 원이 최소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70만 원 받아가지고 정부가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찾아가서 국장님 만나가 담판을 지었어요. 이거를 70만 원 주어놓고 우리 200만 원 들어가는데 국가가 했다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또 결과 보고서까지 다 내라고 하는데 이거 좀 부당하다. 정부가 그런 소리 하려면 최소한도 50%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간이 좀 작았어요. 그때 좀 더 크게 얘기하는데. 그러니 국장이 한 말이 30만 원만 더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렇다는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으니까 3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의정부, 망우리 관할이 의정부랍니다. 의정부 가서 받으라고 해서 의정부를 수십 번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하고 만해는 우리나라 건국 공로 훈장 1등급입니다. 최고 훈장이에요. 대한민국장이에요. 그 30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연금이 많아요. 유족 연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따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따님한테 가서 이걸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니까 그 100만 원이 모자랐는데 50만 원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주더라고요. 그리고 50만 원 제가 보태가지고 그 12월 27일 날 눈보라 속에서 저 비석 상석을 해주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것을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그런 일을 해볼 때 큰 용기가 솟아나고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다 보면은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공적인 것,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겪어보면은 용기가 생기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배포도 생기고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도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좀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니 거는 니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무장을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거, 또 망우리 노역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또 어느 날 작년서부터 제가 그 위원장이 될 줄이랑 꿈에도 못 생각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다 많이 내려놓고 있는 입장인데 저것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간이 우리 역사 속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죽살이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겠다.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살았다고만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큰 행복이 있다. 일본을 가봐도 동네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왜 이렇게 두고 있느냐? 늘 그걸 보고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내 죽음은 저게 갈 것이야. 제가 그리고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그 옛날에 그 중학교라는 게 공동 노지를 밀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일부가 거기 남아 있어서 저쪽 옆에 강릉 중학교가 그런 건데 그 교장 담임선생님 늘 들어오면 그 아주 착실한 그 기독교인이셔요. 쭉 가르치면서 저 적막한 공동노지가 너희들 기다리겠다고 맨날 그 소리 했어요. 그때는 아니 우리들한테 뭐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냐 한 번 하면 되지 가끔 그걸 얘기해. 저 적막한 공동노지가 너희들 기다리겠다 하면서 그 성경 구절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요즘에 와서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죽살이의 철학 또이 마무리 이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고 좀 쉬고 차도 한잔 하시고 또 한 20분 쉬었다가 다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